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인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기억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현상, 바로 치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약 1천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84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2050년에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를 서서히 해체시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 평생을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치매라는 무자비한 침입자에 의해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의 경험을 연결하고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 정신의 핵심 기능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처음 겪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심장 이식, 암 치료, 유전자 치료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치료법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투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치매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복잡성과 난해함이 더욱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병만 해도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신경염증, 혈관장애, 유전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실이 엉켜 있는 매듭처럼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른 곳이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서양의학의 과학적 정밀성과 동양의학의 전인적 접근법이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활법이라는 독특한 치유 체계는 치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활법은 단순한 한의학의 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는 독자적인 무술치료 체계입니다.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은 치매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방과 관리의 방법을 찾으며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과학과 영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치매의 정체, 기억의 성체가 무너지는 방식. 치매 데멘치아라는 용어는 라틴어 데, 떨어져 나감과 멘스, 마음, 정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후천적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천적이라는 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지적장애와는 다르게 치매는 한때 정상이었던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궁전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식품들이 사라지고
다음에는 가구들이 없어지며 마침내는 기둥과 벽까지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뇌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기억, 사고, 이해, 계산, 학습 능력,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정의로는 치매가 환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아닐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의 경우 우리는 뭔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열쇠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거나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어제 현관 신발장 위에 두었지. 라고 말입니다. 반면 치매 환자의 경우 기억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열쇠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열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일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자체가 뇌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과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능력,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치매는 하나의 단일한 질병이 아닙니다. 마치 암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종류의 악성 종양을 포괄하는 것처럼 치매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원인과 양상을 가진 질환군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1906년 처음 보고한 이 질병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이 특징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세포 사이의 플라크 형태로 쌓이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내부에서 엉켜붙어 신경원 섬유 매듭을 형성하여 세포 내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뇌가 위축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미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류의 20%를 사용하는 극도로 에너지 소모가 큰 기관입니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급작스럽게 시작되어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사이에는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세포 내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가 동반되며 시각적 환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벽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는 주로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성격, 판단력,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므로 이 부분이 손상되면 인격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생 예의 바르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그보다 훨씬 많은 지지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는 연결 구조를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연결망이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한 개의 뉴런은 평균 7,000회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700조 개에 달하는 연결이 존재합니다. 치매는 이러한 신경 연결망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 영역부터 손상이 시작됩니다. 해마는 바다의 생물인 해마와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점차 손상이 확산되면서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두정엽, 감정과 성격을 조절하는 전두엽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뇌관까지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치매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퇴화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서와 패턴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복잡한 인지 기능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복잡한 요리를 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기본적인 활동은 아직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환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할 수 있습니다. 중기 단계로 진행하면 기본적인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친숙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됩니다. 언어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 대소변을 조절하는 것,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에도 불구하고 개인차는 매우 큽니다. 어떤 환자는 언어 능력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면서 기억력만 심하게 저하되기도 하고 다른 환자는 성격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뇌의 어느 부위가 먼저 손상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감기나 골절처럼 명확한 검사 결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매 진단은 여러 검사와 평가를 종합한 임상적 판단에 의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 관찰입니다.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변화, 가족들이 관찰한 행동 변화, 의료진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개월간의 경과 관찰을 통해서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2장 침묵하는 파괴자들, 치매의 원인과 위험인자.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대표적인 병리학적 특징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입니다. 이 단백질 조각들은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생성되지만 건강한 뇌에서는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이 제거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건물의 배관에 녹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관이 막혀 결국 전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뇌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뇌세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 사이의 공간에 쌓인다면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내의 미세관을 안정화시켜 영양분과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철도의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병적인 상태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서로 엉켜붙습니다. 이를 신경원 섬유매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을 일으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타우 병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보다 실제 인지기능 저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많이 쌓여도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이 있지만, 타우 단백질이 축적된 부위는 항상 기능 저하를 보입니다. 이는 타우 병리가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타우 병리는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전두측 두엽 치매, 진행성 핵상마비 등 다양한 치매 유형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을 통칭하여 타우병증이라고 부르며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뇌는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무게로는 전체의 2%에 불과한 기관이 이렇게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극도로 높은 에너지 소모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연료로 하여 끊임없이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러한 뇌혈류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미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만성적 허혈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혈관 질환입니다. 소혈관 질환은 뇌의 깊은 부위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으로 MRI에서 백질 고신호 강도나 열공성 뇌경색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하나씩 축적되면서 결국 인지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혈관 위험인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들은 대부분 조절 가능한 요인들이므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의 약 외서 10%는 명확한 유전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APP, PSN1, PSN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며,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거의 100% 치매에 걸립니다. 보통 40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 유전자입니다. APOE4 유전자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치매 위험이 3에서 4배, 2개 다 가지고 있으면 10에서 15배 증가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25%가 APOE4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APOE4 유전자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제거를 방해하고 뇌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혈내장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외상이나 감염에 대한 회복력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APOE4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총알이 아니라 방아쇠일 뿐입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치매의 발생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을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와 수정 불가능한 위험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정 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유전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65세 이후 5년마다 치매 위험이 2배씩 증가합니다. 이는 지수함수적 증가 패턴으로 90세가 되면 65세에 비해 치매 위험이 32배나 높아집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에 더 많이 걸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지만 에스트로겐 감소 등 생물학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의 신경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어 폐경 후 급격한 감소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위험 인자는 우리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비만, 흡연, 과음, 우울증, 사회적 고립, 낮은 교육 수준, 청력 손실, 두부 외상, 신체 활동 부족, 수면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랜싯 위원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12가지 수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적절히 관리하면 치매 발병을 4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제3장 사라져가는 자아, 치매의 증상과 진행 과정.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 상실이지만 모든 기억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치매는 이를 특정한 순서로 파괴합니다. 이는 마치 고층 건물이 무너질 때 위층부터 차례로 붕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일화 기억부터 손상됩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의 기억입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지와 같은 최근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종종 아침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의미 기억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식과 개념에 대한 기억으로 사과가 빨간 과일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와 같은 사실적 정보들입니다. 환자들은 점차 단어의 의미를 잃고 친숙했던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냉장고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절차 기억입니다. 이는 몸이 기억하는 기술과 습관으로 걷기, 양치하기, 숟가락 사용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뇌의 다른 부위에 저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됩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이마저도 잃게 되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흥미롭게도 기억 상실은 역연대순으로 진행됩니다. 리보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에 따르면 최근의 기억부터 먼저 사라지고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치매 환자들은 50년 전의 어린 시절은 생생히 기억하면서도 10분 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입니다.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치매는 이러한 언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시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단어 찾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 저기 같은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전에서 단어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게 뭐라고 하지? 그것 있잖아요, 그거. 라는 식의 표현이 늘어납니다. 중기로 진행하면 구문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단순한 어순으로만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의미적 오류가 나타나 비슷한 범주의 단어들을 혼동합니다. 사과를 오렌지라고 하거나 의사를 간호사라고 하는 식입니다. 말기에는 반향 언어나 상동 언어가 나타납니다. 반향 언어는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고 상동 언어는 같은 단어나
구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밥, 밥, 밥처럼 한 단어만 계속 반복하거나 질문에 관계없이 같은 대답만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미 있는 언어 표현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치매 환자들이 겪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은 시공간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는 두정엽과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공간 실인증으로 인해 익숙했던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살았던 동네에서도 길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침실의 위치를 헷갈립니다. 우리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시간 진압력 장애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거나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어린아이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묻거나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성실행증으로 인해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조립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는 시계 그리기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치매 환자들은 시계의 숫자 배치나 바늘 위치를 올바르게 그리지 못합니다. 12시를 그려달라고 하면 숫자들을 한쪽에만 몰아서 그리거나 바늘을 엉뚱한 곳에 그립니다. 실행 기능은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입니다. 이는 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데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영역도 손상받습니다. 실행 기능 장애는 일상생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이 저하되어 복잡한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요리를 할 때 여러 요리를 동시에 준비한다거나 외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하면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다단계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주의 분할 능력이 떨어져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한다거나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이 감소하여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평소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계속 문고리만 돌리려 하고 다른 출입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판단력 저하로 인해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기꾼의 전화에 속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인지 기능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정신적, 행동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때로는 인지 기능 저하보다도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우울과 무기력이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자신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한 환자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전에 즐겨 하던 활동에 흥미를 잃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잠만 자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초조도 자주 관찰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됩니다. 해질녘 증후군이라고 하여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불안해하고 서성거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해가 지면서 시야가 어두워지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망상과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로 인한 2차적 현상으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니 누군가 가져갔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내 반지를 훔쳤어요 라고 하거나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격성과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같은 개인적인 돌봄 상황에서 저항이 심해집니다. 이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느낌과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배회는 치매의 대표적인 행동 증상입니다. 목적 없이 돌아다니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집에 있는데도 나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집에 가야 해요 라고 하거나 일하러 가야 해요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매 말기로 갈수록 신체적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뇌의 운동 조절 영역과 자율신경계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보행 장애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작은 발걸음으로 걷게 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후기에는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휠체어나 침대에 의존하게 됩니다. 연하곤란이 발생하여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영양실조나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결국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거나 삼키려다가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배뇨 및 배변 조절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방광이나 장애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의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배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흔히 나타납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 밤에 잠들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낮에 계속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는 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부위가 손상되기 때문이며 돌봄자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경도, 중등도, 중증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의 것이며 실제로는 개인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경도 치매에서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이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일은 어려워하지만 기본적인 활동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 자신도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 우울감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머리가 돌지 않아요 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중등도 치매에서는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옷 입기, 목욕하기, 식사 준비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혼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하고 행동심리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로 여겨집니다. 중증 치매에서는 완전한 의존 상태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모든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의 진행 과정이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증상의 양상, 진행 속도, 남아있는 능력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환자는 기억력은 심하게 저하되었지만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다른 환자는 기억력은 비교적 남아있으면서 성격 변화가 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적 능력, 미술적 감각, 감정적 반응 등은 비교적 오래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기억은 특히 오래 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어린 시절에 배운 노래는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음악이 뇌의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저장되고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기억도 비교적 오래 보존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잊어도 그 사람에 대한 좋거나 나쁜 감정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환자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차는 치매 환자를 돌볼 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남아있는 능력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관찰할 수 있는 치매의 초기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능하면 더 나은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변화는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약속을 자주 깜빡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력 저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돈 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에 속기 쉬워지거나 운전 실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언어 능력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그것, 저것들 자주 사용하거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분이나 성격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울해하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쉽게 화를 내는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일상 활동의 어려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리, 청소, 쇼핑 등 평소에 잘 하던 일들을 어려워하거나 실수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제4장 의학의 한계와 좌절, 현대치료법의 현실.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 수용체, 기량제인 메만틴이 주요 약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약물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가족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들 약물의 작용 원리를 살펴보면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막아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신호를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자동차에서 엔진 출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일 뿐입니다. 메만틴은 NMDA 수용체를 차단하여 뇌세포가 과도한 자극으로 죽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역시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 치료법으로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마치 홍수가 나는 집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댐의 균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씁쓸한 현실은 이들 약물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실제 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MMS에 점수가 1에서 2점 높게 나온다고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소화불량, 어지러움, 수면장애 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약회사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원인이라는 아밀로이드 가설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세크레타제 억제제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차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아밀로이드 응집 억제제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면역 치료제 분야에서도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솔라네주맙, 간테네루맙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뇌에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려는 치료법이었지만 3상 임상시험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FDA가 논란 속에서 승인한 아두카누맙조차 실제 임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뇌 AMRI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감소하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더욱이 뇌부종과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도 있어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2023년 승인된 레카네맙도 비슷한 한계를 보입니다. 18개월 치료 후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7% 늦추는 효과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개선 정도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CDR-SB 점수로 보면 0.45점의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연간 치료비가 26,000달러에 달해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이러한 실패들이 반복되면서 아밀로이드 가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뇌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중심 치료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이 실제 인지기능 저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 때문입니다. 타우 응집 억제제, 타우 면역 치료, 타우 키나제 억제제 등 다양한 접근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의 정상 기능까지 방해할 위험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경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세하교 세포의 과활성화를 억제하거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염증 반응을 완전히 억제하면 뇌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방해할 수 있어 균형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치매가 단일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병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군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중표적 치료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전을 동시에 차단하는 것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원인이 되는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혈관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뇌경색을 예방합니다. 혈압 관리는 혈관성 치매 예방과 치료의 핵심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120 이하로 유지하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혈압은 뇌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면 미세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은 저혈당 위험을 높여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은 뇌경색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개인별 위험 이익 평가가 필요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필수적이지만 출혈 위험 때문에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관성 치매 역시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지난 30년간 치매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블록버스터 치료제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의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치매 환자들은 더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여겨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어차피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가족들은 막막함 속에서 혼자 싸워야 합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의료계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학회에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환자를 만나면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합니다. 진단을 위한 비싼 검사는 권하면서도 검사 후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모순입니다. 의료진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복잡한 의학 용어로 포장하여 전문성을 과시하려 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현실을 설명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제5장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 정신건강과 치매. 우울증과 치매의 관계는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우울증이 치매를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둘이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이 치매의 위험인자라는 증거들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에서 3배 높고 우울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지속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특히 늑발성 우울증의 경우 치매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상 효과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만성적인 우울증은 해마의 위축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해마의 뉴런들이 손상되고 새로운 뉴런의 생성도 억제됩니다. 이는 마치 지속적인 산성비가 숲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행동 변화들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사회적 위축, 신체 활동 감소,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등은 모두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집에만 있으려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뇌 기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한 환자들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 머리가 돌지 않는다는 자각이 우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안장애 역시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 뇌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일반화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불안은 주의 집중력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탐지하려 하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집에서는 평상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와 정신건강 문제는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환자는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는 다시 뇌 건강을 해쳐 치매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목적의식은 치매 예방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목적의식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선 동기부여가 되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시킵니다. 할 일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챙기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영적 실천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 활동이 사회적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명상과 기도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편도체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안정화시켜 자기 참조적 사고와 걱정을 줄입니다. 종교적 신념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치매는 점진적인 죽음의 과정입니다. 환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씩 잃어가는 긴 이별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다루는 정책이나 서비스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봄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사회가 보완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치매 돌봄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무런 교육이나 준비 없이 가족에게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옳을까요? 제6장 동서양 의학의 만남, 활법의 새로운 가능성. 활법은 문자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의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독자적인 무술치료 체계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법의 핵심은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보고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인체를 기계로 보고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활법은 인체를 살아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치매와 같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접근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활법의 철학적 기반은 기원론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현상은 기라는 하나의 근본 에너지에서 파생된다는 관점입니다. 인체 역시 기의 작용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질병은 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적 관점과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모든 물질이 에너지의 응축된 형태라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나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 등은 기일원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합니다. 활법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봅니다. 대우주의 모든 법칙이 인체라는 소우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여깁니다. 활법에서 바라보는 뇌는 단순한 신경세포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거하는 궁전이자 전신의 기를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주신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장이 정신활동을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의학의 심이 현대 해부학의 심장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환계와 신경계, 내분비계를 총괄하는 기능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심내혈 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활법에서는 신기의 부족으로 인한 정불족으로 해석합니다. 신은 선천의 본으로서 생명력의 근원이며 정은 뇌수의 원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기가 쇠약해지면 뇌수 생성이 부족해져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학의 신경내분비 이론과 흥미로운 연결점을 보입니다. 부신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의 기능 저하가 치매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최신 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혈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치매는 뇌로 가는 기혈의 흐름이 막히거나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마치 강물이 막히면 썩게 되는 것처럼 기혈이 정체되면 뇌의 노폐물이 축적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활법의 핵심적인 치료 원리는 경락 시스템을 통한 기의 조절입니다. 경락은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로서 전신의 장부와 조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신경계, 순환계, 림프계와 상당한 해부학적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활법에서 치매 치료는 보신익정, 활혈화어, 화담개규, 안신정지의 4가지 기본 원리로 나누어집니다. 보신익정은 신기를 보강하여 뇌수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수, 명문, 태계 등의 혈점을 활용하여 선천의 원기를 보충합니다. 현대적으로는 뇌의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활혈화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혈액, 삼음교, 합곡 등을 통해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뇌혈관의 미세순환을 개선합니다. 화담개규는 담이라는 병리적 산물을 제거하여 정신활동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담은 단순한 가래가 아니라 대사장애로 인해 생긴 모든 병리적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치매의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축적도 넓은 의미에서 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신정지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문, 인당 등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활법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시술자의 길을 환자에게 전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서 에너지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체정의장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전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울 뉴런 이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개체의 행동을 관찰할 때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뉴런인데 이를 통해 감정이나 의도의 전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자얽힘 현상을 인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멀리 떨어진 입자들 간에도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식이나 에너지의 전달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 기억 너머의 사랑.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서양 철학에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생각할 수 없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치매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구. 이러한 관계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듭니다. 설령 기억이 사라져도 이 관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관계적 자아론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치매 환자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유지됩니다. 결국 치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도 감정은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가족의 이름을 잊어도 그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이 사라져도 공동체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전승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설령 개인의 기억이 사라져도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그 흔적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성경은 치매와 같은 고통 앞에서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나 기억력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치매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 상실은 하늘에서의 완전한 회복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치매의 과학적 실체부터 인간적 고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활법과 같은 전인적 치유 방법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그들의 존재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인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양의학의 정밀함과 동양의학의 전인성이 만나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애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상실 너머에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은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치유에 관한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